회상. C 부인은 귀가 조금 안 들릴 뿐 다른 곳은 아주 건강했다. 그녀는 양로원에서 살았다. 1979년 1월 어느 날 밤 그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다. 그리운 꿈이기도 했다. 아일랜드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꿈이었고 노래도 나왔다. 모두들 즐겨 부르고 음악에 맞추어 춤추던 노래였다. 눈을 뜬 뒤에도 노래는 크고 분명하게 들렸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직 깊은 밤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누군가 라디오를 틀어놓은 게로군. 하지만 어째서 나만 잠이 깼을까? 그녀는 이쪽 저쪽에 있는 라디오를 전부 조사했지만 스위치가 모두 꺼져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에 박은 봉이 크리스털 라디오 기능을 해서 흘러다니는 전파를 예민하게 잡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야. 곧 멈추겠지. 날이 밝으면 치료를 받아야겠어. 그녀는 야근하는 간호사에게 이에 박은 봉에 문제가 생겼다고 호소했지만 간호사는 이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도대체 어떤 방송국이 이런 한밤중에 아일랜드 노래를 큰 소리로 방송할까? 소개도 설명도 없이 노래만 흘려보내고 게다가 내가 아는 옛 노래만 틀고 다른 노래는 내보내지 않다니 대체 어떤 방송국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라디오가 머릿속에 있는 걸까? 그녀는 커다란 동요를 일으켰다. 음악은 변함없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상황이 이렇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비인후과 의사밖에 없었다. 날 진료해주는 의사한테 상담을 해야지. 그분이라면 난청 때문에 생긴 단순한 이명현상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틀렸습니다, 시 부인. 귀 때문이 아닙니다. 끼리릭 끼리릭 윙윙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명일 수도 있지만 아일랜드 노래가 들린다면 그건 귀 탓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정신과에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그날로 정신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 틀렸습니다, 시부인. 정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닙니다. 머리가 잘못된 사람에게는 음악이 들리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요. 신경과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으십시오. 제 동료인 섹스 선생에게 가보시지요. 이렇게 해서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는 무척 힘들었다. 그녀의 귀가 잘 들리지 않은 탓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계속해서 들리는 노랫소리 때문에 내 목소리가 자꾸만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노랫소리가 약해졌을 때만 내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녀는 총명하고 건강도 좋았다. 망상도 없었고 창난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에 열중해서 마음을 빼앗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변의 사물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신경계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나는 이러한 증상이 신경과 관련된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C 부인은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 그녀는 88세로 건강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발열의 징후도 없었다. 정신착란을 일으킬 만한 약도 복용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 전날까지는 정상이었다. 선생님, 중풍 때문인가요? 내 생각을 꿰뚫 듯이 그녀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저도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잠시 경과를 두고 봅시다. 도저히 이대로 지낼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한번 당해보시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이곳이 조용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내 주변에는 노래뿐이에요. 나는 곧바로 뇌파 검사를 해보고 싶었다. 특히 뇌 중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관자엽이 어떤 상태인지 조사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은 검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녀의 귀에 들리는 음악은 전만큼 심하지 않게 되었다. 소리가 작고 약해졌으며 무엇보다도 계속 들리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부터는 잠을 잘 수 있었고 음악이 들리지 않는 틈틈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다. 뇌파 검사를 할 수 있을 무렵에는 하루에 12차례 정도 짧은 음악이 들릴 뿐이었다. 우리는 그녀를 가만히 눕히고 머리에 전극을 단 뒤 움직이지 말라고 일렀다. 말을 하지도 말고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지도 말라고 지시했으며 기록하는 사이에 노래가 들리면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검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슬며시 조금만 들어 올리라고 말했다. 기록을 하는 2시간 동안 그녀는 손가락을 3번 올렸다. 손가락을 올릴 때는 언제나 뇌파계의 바늘이 흔들렸고 축두부의 뇌파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것으로 그녀의 관자엽에 발작이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관자엽 발작은 회상과 경험적 환각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잭슨이 처음으로 추측했고 나중에 와일드 펜필드가 증명했다. 그러나 왜 그녀에게 이러한 기묘한 증상이 느닷없이 나타난 걸까? 뇌를 촬영한 결과 분명히 아주 미미한 혈전증, 즉 오른쪽 뇌에 경색이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밤에 돌연히 아일랜드 음악이 들려온 까닭은 대뇌 피질에 있는 음악 기록의 흔적이 갑자기 활발해진 탓이다. 그것은 분명히 뇌졸중의 결과였고 혈전이 사라지자 노랫소리도 함께 사라졌다. 4월 중순경이 되자 노랫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물었다. 특히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아쉽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 걸 물으시다니 참 짓궂으시군요. 정말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노래들이 거의 생각나질 않아요. 하지만 그때는 잊혀진 어린 시절로 잠시나마 돌아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멋진 곡도 있었고요. C 부인과 똑같은 기분을 엘도파 투여 환자들에게서 들은 일이 있다. 나는 그것을 억누를 길 없는 향수라고 불렀다. C 부인이 말한 것은 분명 향수였다. 나는 H.G. 웰스의 감동적인 소설 벽에 난 문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그 소설을 이야기하자 정말로 내 기분과 똑같네요 하고 대답했다. 느낌이나 분위기가 정말 똑같아요. 하지만 내 경우에는 문이 정말로 있었답니다. 물론 벽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문은 사라진 과거, 잊혀진 과거로 연결된 문이었어요. 1년 전 6월에 M 부인을 진찰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까지 나는 똑같은 환자와 마주친 일이 없었다. 그녀도 C 부인처럼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80대였고 다소 귀가 안 들렸지만 총명하고 기민했다. 그녀도 머릿속에서 음악이 들려왔다. 이따금씩 끼릭끼릭 슉슉 사각사각 하는 소리도 들렸고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일도 있었다. 대개는 아득히 먼 곳에서 한 번에 몇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증상을 4년간이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머리가 돈 게 아닐까 하고 혼자서 애태우기만 했다. 그러다가 간호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양로원에서 얼마 전에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나에게 증상을 털어놓을 때는 마음이 한결 놓인 상태였다. M 부인의 말은 이랬다. 어느 날 부엌에서 요리를 만들고 있는데 노래가 들렸다. 이스터 퍼레이드라는 곡이었고 이어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와 굿나잇 스위트 지저스가 들렸다. C 부인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켜진 라디오는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것은 4년 전인 1979년의 일이었다. C 부인은 몇 주일 만에 회복했지만 M 부인의 경우에는 음악이 계속해서 들렸고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처음에 들린 것은 이 세 곡뿐이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느닷없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곡을 생각하면 그 곡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되도록 노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려고 애쓸수록 뜬금없이 생각나곤 했다. 그 세 곡을 특히 좋아하셨나 보죠? 부인이 각별히 좋아했던 곡이었나요? 정신과 의사처럼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대답했다. 아니요,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코 특별한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를 계속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요. 이웃집에서 하루 온종일 같은 레코드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하고 그녀는 딱 잘라 말했다. 1년가량은 머리가 이상해질 만큼 세 곡만 되풀이해서 들을 뿐 다른 곡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음악이 들렸다. 어떤 의미에서는 악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제 그녀의 귀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악이 들렸다. 때로는 몇 곡이 동시에 들리기도 하고 오케스트라나 합창이 들리는 경우도 있었다. 사람의 목소리나 시끌시끌한 잡음이 들리기도 했다. 검사 결과 청각을 빼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속귀에 문제가 생긴 뒤부터 난청 증세가 있었다. 이것은 흔히 있는 증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에는 그 밖에도 음조를 지각하고 구별하는 기능에 특히 문제가 심했다. 신경학에서는 음치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이었고 청각을 담당하는 관자엽의 기능이 손상된 것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그녀 자신도 요즘에는 성당에서 듣는 찬송가가 모두 다 비슷하게 들려서 음의 높이나 멜로디는 구별할 수 없고 가사와 리듬에 의존해서 구별해야 한다고 불평했다. 이처럼 목소리의 어투나 표정을 자각할 수 없는 음색 인식 불능증은 내가 담당했던 환자인 에밀리 D의 경우에 잘 나타난다. 대통령의 연설 참조. MV는 자신이 옛날에는 노래를 꽤 잘했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검사했을 때는 노래가 늘어졌고 음도 틀렸다. 그녀는 이런 말도 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음악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다른 지각을 통해 어떤 인상이 들어오면 약해집니다. 예컨대 무언가에 대해 정서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주의를 쏟을 때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시각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때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녀를 진찰한 1시간 동안 MV는 한 번밖에 음악을 듣지 못했다. 이스터 퍼레이드의 몇 소절이 갑자기 크게 울려 퍼졌고 그 때문에 내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뇌파 검사 결과 양 관자엽의 전위가 매우 높아 그곳에 흥분이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관자엽은 음과 음악 표현에 관여하는 중요한 곳이며 복잡한 경험과 장면을 떠올리는 일에 관계하기도 한다. 무엇인가가 들려올 때는 언제나 고전이의 파가 날카롭게 진동하는 모습으로 변해 분명히 간질성임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관자엽 이상에서 오는 음악 간질이라는 나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다. C부인과 M부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음악 간질이란 말 자체는 모순된 개념이다. 왜냐하면 음악이란 정감 넘치고 의미 있는 것이며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즉 토마스만이 말하는 음악의 배후에 있는 세계를 드러내려는 음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간질은 완전히 그 반대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닥치는 대로 행동하는 노골적인 생리현상이며 선택 따위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 또한 감정이나 의미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음악 간질이라든가 인격적 간질과 같은 개념은 그 자체가 모순을 이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간질이 일어난다. 그것은 관자엽 발작의 경우에만 한정된다. 다시 말해서 뇌 속의 회상을 담당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간질이다. 이러한 간질에 대해서는 잭슨이 이미 한 세기 전에 발표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몽환 상태,
회상 및 정신 발작에 대해서도 논한 바 있다. 간질 환자가 발작을 시작했을 때 멍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복잡한 정신 상태인 경우가 많다. 복잡한 정신 상태, 즉 지적인 아우라라는 것은 어떤 병리에서도 항상 동일하다.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나 펜필드의 경이적인 연구가 등장할 때까지 잭슨의 주장은 시시한 에피소드 정도로만 취급되었다. 그러나 펜필드는 그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관자엽의 위치를 지적했을 뿐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잭슨이 말한 복잡한 정신 상태를 일으키는데 성공했다. 복잡한 정신 상태라 함은 과거에 경험한 정확하고 성세한 환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대뇌피질의 발작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에 가벼운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그것을 재현했던 것이다. 이 실험은 의식이 완벽하게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자에게 자극을 주자 곧바로 지극히 생생한 멜로디의 환각이 생겨났다. 사람들과 정경의 환각도 일어났다. 그 같은 환각이 수술실이라는 무미건조한 분위기에서도 대단히 현실감 있게 추체험되었다. 당시 수술실에 있던 사람들은 환자가 자신의 추체험을 놀랍도록 상세하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잭슨이 60년 전에 발표한 것이 이 실험으로서 뒷받침되었다. 그는 이 상태의 특징인 의식의 중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는 의기생적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가까운 의식, 몽환 상태이다. 또 하나는 약간 잔존하고 있는 정상적인 의식이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의식의 중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신의 격보임이다. 내가 진료한 2명의 환자도 바로 이와 똑같았다. MV는 귀청을 찢는 듯한 이스트 퍼레이드와 그것보다 음은 낮지만 더욱 깊이가 있는 굿나잇 스위트 지저스가 들리는 몽환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기 어려운 듯 했지만 들으며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굿나잇 스위트 지저스가 들려오면 그녀의 눈에 떠오르는 것은 예전에 자신이 다녔던 31번의 교회였다. 그곳에서는 아그레 기도가 끝난 뒤에 그 곡을 불렀다. 시 부인의 경우에는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일랜드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렇게 아득한 옛날로 돌아간 상태에서 나를 보며 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섹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고 내가 뇌졸중을 일으킨 노인네이며 양로원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전 지금 아일랜드에서 보낸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간 기분도 들고요. 어머니의 팔에 안겨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펜필드도 지적했지만 그러한 간질성 환각, 몽상은 결코 공상이 아니라 기억이다. 지극히 명확하고 선명한 기억이며 더구나 당시에 체험할 때의 감정과 함께 떠오른다. 그러한 기억은 대뇌피질이 자극을 받았을 때마다 되살아나는데 평상시에 떠오르는 기억보다 훨씬 더 선명하다. 이 점 때문에 펜필드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뇌는 그 사람의 전생에 걸친 기억을 완전하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보관하고 있다. 모든 의식의 흐름은 뇌에 보존되며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라도 떠오른다. 그러나 간질과 전기적 자극이라는 특이한 조건 하에서도 환기되어 되살아나는 일이 있다. 그러한 발작성 기억에 나타나는 전경은 다양하고 황당하기도 하며 근본적으로는 무의미하고 제멋대로이다. 아래의 글은 그가 쓴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수술 시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인공적으로 환기된 경험적 기억은 당사자의 과거, 어떤 한 시기에 흘렀던 의식의 흐름 일부가 무작위적으로 재생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하 펜필드는 그가 환기한 간질성 꿈과 장면을 요약해서 서술했다. 그것은 음악을 듣고 있을 때일지라도 모르고 무도장의 입구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때일지라도 모르며 만화의 한 장면을 보고 도둑질을 상상하고 있을 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생생한 꿈을 꾸고 난 후 눈을 떴을 때일지도 모르고 친구와 담소를 하던 때이거나 어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타이르던 때, 내용 간판을 보고 있을 때일지도 모른다. 산기가 있어서 분만실에 있을 때에 무서운 남자가 들어와 두려워했을 때, 온몸에 눈을 흠뻑 뒤집어쓴 채 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일지도 모른다. 제이콥 시나 워싱턴 시의 한 모퉁이 혹은 사우스 밴드나 인디애나의 어딘가에 있을 때일지도 모른다. 아득히 옛날에 어느 날 밤 서커스의 줄타기 묘기를 보고 있을 때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손님들을 배웅하는 소리를 들을 때이거나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일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펜필드의 멋진 문장을 모두 소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펜필드 및 페로트 687쪽 참조. 내가 진료한 아일랜드인 부인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펜필드의 서술은 바로 인격 생리학, 즉 그 자체에 관한 생리학의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음악적 발작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것에 놀라움을 느껴 흥미로운, 때로는 재미있는 예를 몇 가지 들고 있다. 이것은 그가 다룬 관자엽, 간질의 500가지 사례 가운데 3% 이상에 해당한다. 우리는 전기 자극을 받은 환자가 음악을 듣는 빈도가 높은 것을 알고 놀랐다. 11가지 병례를 다루었는데 무려 17곳의 서로 다른 장소를 자극함으로써 그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들려오는 것은 오케스트라, 성가, 피아노 연주곡, 합창 등 다양했다. 라디오의 주제 음악이 들리는 예도 있었다. 음악이 재생되는 장소는 관자엽의 위쪽의 표면이었다. 소위 음악과 간질이 일어나는 부위와 가까웠다. 펜필드는 지극히 인상적이고 때로는 재미있기까지 한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래의 목록은 그의 최종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증례 4 합창으로 들림, 롤링 얼론 투게더 증례 5 환자는 제목을 몰랐으나 콧노래를 들은 수술실의 간호사가 제목을 알아냈다. 잘 자라 우리 아기 증례 6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 이것은 라디오 연속극의 주제 음악인 듯 하다. 제목은 알 수 없지만 환자가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는 곡, 라디오에서 잘 나오는 곡 중례 10 오마리 중례 30 라디오 연속극의 주제음악 사제들의 행진곡 중례 31 환자가 갖고 있던 레코디의 할렐루야 코러스에 나오는 곡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캐럴의 부름 중례 32 가이젠 톨즈 속에 나오는 곡 증례 37 라디오에서 자주 들은 적이 있는 곳 증례 45 I will get by와 You will never know 증례 46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는 곡 엠부인의 경우처럼 어떤 증례에서도 들려오는 음악은 정해져 있었다. 발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경우나 대뇌피질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똑같은 선율이 되풀이해서 들려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 나열한 곡들은 단순히 라디오의 히트곡일 뿐 아니라 환각성 발작 시에 나타나는 히트곡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대뇌피질에서 들려오는 톱10인 셈이다. 환각성 발작이 일어났을 때 왜 개개의 환자에게는 어떤 정해진 노래 혹은 장면만이 선택적으로 재생되는 것일까? 펜필드는 이 점을 궁금하게 여겼지만 곡의 선택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또한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다. 한창 자극을 주는 중에 혹은 간질성 방전 시에 떠오르는 사소한 사건과 노래 속에 환자에게 정서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 그 가능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결론은 이렇다. 대뇌피질이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며 그에 대한 증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별도로 치면 무엇이 선택되어 떠오르는가는 완전히 제멋대로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생리학자의 견해이다. 생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펜필드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뿐일까? 그 밖에 다른 무엇인가는 없을까? 펜필드는 노래가 갖는 정서적 의미, 토마스만이 음악의 배후에 있는 세계라고 부른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충분히 인식했을까? 이 노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표면적인 질문만으로 충분할까? 자유로운 연상에 대한 연구가 진전된 오늘, 얼핏 보기에 하찮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 듯 보이는 생각 속에도 사실은 예상치 못한 깊은 의미와 반응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내면 세계를 깊이 분석했을 때라야 그런 것들이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점에서는 생리학적, 심리학도 마찬가지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정말로 필요한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발작과 동반해서 나타나는 노래와 장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헤칠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적어도 시도는 해야 한다. 나는 M 부인을 찾아가서 그녀의 머릿속에서 주로 울려 퍼지는 세 곡의 노래에 대한 그녀의 감정과 연상을 심도 있게 조사했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어떤 중요한 단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들 노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어떤 특별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작이 일어나 노래가 들려오기 훨씬 전부터 무의식 중에 그 곡들을 자주 흥얼거렸다는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그렇다면 그 곡들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선택되었던 셈이다. 그리고 뒤에 일어난 기질적 병이 그것을 표면으로 끌어낸 셈이다. 그녀는 그 노래들을 지금도 좋아할까? 지금까지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환각으로 들리는 노래에서 그녀는 무엇을 얻고 있을까? 내가 M 부인을 진찰한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쇼스타코비치의 비밀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중국인 신경과 의사인 다조왕에 따르면 쇼스타코비치의 비밀이란 그의 왼쪽 뇌실 관자뿔 부분에 금속 파편인 탄환 부스러기가 있다는 것이다. 쇼스타코비치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몹시 꺼렸던 것 같다. 파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면 반드시 음악이 들려왔다고 그는 말했다. 그때마다 새로운 선율이 머릿속에 가득 차 그것을 작곡에 이용한 듯하다. 렌트겐 검사 결과 쇼스타코비치의 머리가 움직이면 파편이 움직여서 관자엽의 음압 영역을 압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몸을 기울이면 선율이 무한하게 흘렀고 천재 쇼스타코비치는 그것을 작곡에 이용할 수 있었다. 음악과 뇌 1977년의 편자인 R.A. 핸더슨 박사는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하고 말했다. 나는 기사를 읽은 뒤에 그것을 M 부인에게 보였다. 그것을 읽고 난 M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쇼스타코비치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래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언제나 같은 노래가 들려오니까요. 그에게는 음악적 환각이 하늘로부터 온 선물일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재앙일 뿐입니다. 그는 치료받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든 고치고 싶습니다. 나는 M 부인에게 항경련제를 투여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음악성 발작이 멈췄다. 최근에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음악적 발작이 그립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조금도 그립지 않아요. 발작이 없어져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C 부인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랐다. 그녀의 환각은 훨씬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았고 뭔가 훨씬 깊은 맛이 있었다.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이유도 없어 보였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C 부인의 간질은 생리학적으로 보나 그녀의 성격과 그녀가 받은 충격으로 보나 처음부터 M 부인과는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특징은 관자엽에 생긴 중풍으로 인한 발작이 72시간이나 계속되어 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다.
두 번째도 역시 생리학적인 원인, 중풍의 정도나 그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점에 비추어 볼 때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 중추인 구회, 편도체, 변형계 등과 관자 옆 깊숙이까지 장애가 있음이 분명하다에 기인한 것인데 발작을 동반한 극도로 강렬한 감정 그리고 깊은 향수 이 일어나 다시 한번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픈 감정이 일어난 것이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의 팔에 안기고 싶다는 기분을 느낀 것이다. 그러나 발작의 원인은 생리학적이면서도 동시에 환자 고유의 것이기도 하다.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일어날 뿐 아니라 개개의 심리적 조건과 심리적 필요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데니스 윌리엄스는 그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31번째 환자는 모르는 사람들 틈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간질 발작을 크게 일으켰다. 발작 초기에는 집에 있는 부모님이 떠올랐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을 느꼈다. 그것은 떠올리기만 해도 즐거운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소름이 돋고 몸이 더워지거나 차가워진다. 그 다음에는 발작이 멈추거나 아니면 경련으로 진행한다. 윌리엄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단지 있는 그대로 서술했을 뿐 부분과 부분이 어떤 관계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일어난 감정을 생리학적으로 취급했을 뿐이다. 즉 발작성 쾌감이라고 치부한 것이다. 나아가 집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과 지금 홀로 있다는 것의 관련도 무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생리학적인 현상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옳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발작이 뜬금없이 일어났고 그 발작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는 그때 그 장소에 어울리도록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춘 것은 아닐까? 시부인의 경우 옛 기억을 떠올리고 싶다는 욕구가 마음 깊숙한 곳에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그녀가 5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인생 초기에 5년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없었다. 어머니의 기억, 아일랜드의 기억, 집의 기억이 없었고 그녀는 그것을 언제나 가슴이 아리도록 슬퍼했다. 가장 어린 시기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이 시기의 기억이 없다는 것은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때때로 그녀는 사라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꿈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 이어진 긴 환각 속에서 그녀는 사라진 중요한 어린 시절을 되찾았던 것이다. 그녀가 느꼈던 것은 단순한 발작성 쾌락이 아니라 뼛속 깊이 스며드는 깊은 환희였다. 그것은 그녀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인생을 굳게 닫아 걸었던 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무의식의 기억에 대한 훌륭한 저서를 남긴 에스더 살라마는 자신의 책에서 어린 시절의 신성하고 귀중한 기억을 간직하는 것 혹은 그것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역설했다. 순간순간들 1970년 만일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다면 인생은 아주 무미건조하고 근거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한다. 그러한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얻는 깊은 환희와 존재감에 대해 그녀는 도스토옙스키와 프루스트 등의 자서전에서 많은 인용문을 뽑아 놓았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살 수 없는 망명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미 90년 가까이 살았고 길고 길었던 고독한 인생도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하는 시 부인에게 어린 시절의 신성하고 귀중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것. 이 신기하고 기적과도 같은 회상은 어린 시절 기억의 상실이라는 문을 부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뇌에서 일어난 장애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발작에 지치고 진절머리를 내는 M 부인과는 달리 C 부인은 발작이 일어나면 인생의 생기가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발작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과 현실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뿌리 없는 풀처럼 살았던 그녀가 아무리 원해도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감각이었다. 나에게도 정말로 어린 시절이 있었다.
집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여워했다와 같은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치료를 받아 환각을 없애고 싶어 했던 M 부인과는 달리 C 부인은 항경련제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회상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필요해요.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때때로 정신 발작을 일으켰고 발작 시에는 복잡한 정신 상태가 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간질 환자들이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에 느끼는 행복감을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지극한 행복감이 몇 초 만에 끝날지 아니면 몇 시간, 몇 달 동안 계속될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준다고 해도 이것과 바꿀 마음이 없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T. 알라주 아닌 1963년 C 부인도 이런 기분을 알았던 게 틀림없다. 그녀는 한창 발작을 일으키는 중에 지극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상태로 통하는 문 혹은 그것을 여는 열쇠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병이 곧 건강이고 병에 걸리는 것이 곧 치료되는 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뇌졸중이 치료됨에 따라 C 부인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공포를 느끼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말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잊혀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4월 중순경이 되자 어린 시절의 광경과 음악, 감정이 모두 돌연히 사라졌다. 그녀가 듣고 보았던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진정한 회상이었다. 공상 따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펜필드가 분명히 보여주었듯이 그러한 발작은 어떤 현실, 과거에 경험한 현실을 확고하게 붙잡아서 재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상이 아니다. 개인의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과거 경험의 한 토막인 것이다. 펜필드는 언제나 이러한 관점에서 의식에 대해서 생각했다. 정신발작은 의식의 흐름 혹은 의식된 현실 가운데 일부분을 포착해서 경련을 통해 그것을 재생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C 부인의 사례에서 특히 감동적인 것은 간지를 통해 일어난 회상이 그녀의 의식에도 없었던 것을 꺼내어 경련을 통해 완전한 기억으로 되살렸다는 점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그녀는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졌거나 아니면 어떤 억압으로 인해 의식에 새겨질 수도 없었던 지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을 되살릴 수 있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생리학적으로는 문이 닫혔을지라도 환자의 경험 그 자체는 잊혀진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도 영속적인 인상으로 남아 치유 효과를 지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느껴진 것이라고 가정해야만 한다. 뇌졸중에서 회복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발작이 일어나서 행복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세한 부분까지 낱낱이 떠올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었다는 것만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는 어느 모로 보나 만족스럽고 완전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런 그녀의 말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아니다. 신빙성 있고 진지한 말이다. C 부인의 발작은 일종의 각성 효과를 가져다 주었고 그 어느 곳에도 의지할 데 없는 인생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그녀에게 되돌려 준 것이다. 그녀는 지금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깊은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 평안함은 남은 여생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진실한 과거를 되살려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궁극의 평안함, 혼의 안식인 것이다. 뒷이야기. 슈링스 잭슨은 회상만을 떼어내 상담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로이트는 신경증은 회상 그 자체이다 라고 말했다.
이 두 가지에서 회상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왜냐하면 정신 분석의 목적은 허위의 회상, 공상적 회상을 실제로 있었던 과거에 관한 기억, 회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 발작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나타나는 것은 진짜 기억이다. 사소한 것이든 심오한 것이든 어느 경우에도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던 일의 기억이다. 프로이트가 잭슨을 대단히 존경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잭슨의 경우 1911년 세상을 뜰 때까지 프로이트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C 부인의 병례는 잭슨이나 프로이트 어느 입장에 서서 보아도 감동적이고 아름답다. 그녀의 회상은 잭슨이 말한 개념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회상으로 그녀를 연결시켜 그녀의 아픔을 치료해 주었다. 그러한 병례는 실로 멋지고 소중하다. 육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것은 미래의 신경학, 생생한 경험에 기초한 신경학이 존재해야 할 모습을 제시하는 예이기도 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잭슨이 놀라거나 노여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1880년에 몽환 상태와 회상에 대해 발표했을 때 그가 꿈꾸었던 것이니까. 펜필드와 페로트는 논문 제목을 뇌에서의 시각 및 청각적 경험의 기록이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러한 내면의 기록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발작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의 단편은 완전히 재현된다. 그러면 경험의 재구성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필름 혹은 레코드와 같은 것을 뇌의 영상이나 전축에 걸 수 있을까? 아니면 그와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전 단계의 존재인 시나리오나 악보와 같은 것이 뇌 속에 있을까? 우리 인생의 모든 레퍼토리는 대체 어떤 형태로 보관되고 있을까? 기억과 회상은 바로 그 레퍼토리에서 솟아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 가장 단순한 감각적인 이미지, 움직임의 이미지에서 가장 복잡한 세계와 풍경, 장면까지 그려내는 상상력도 그 레파토리에 토대를 두고 생기는 것은 아닐까? 어디까지나 내면적이고 극적인 인생의 레퍼토리란, 기억이란, 상상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장에 나온 환자들의 회상 체험은 기억의 성질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길 잃은 뱃사름과 정체성의 문제는 기억 상실을 다룬 장이지만 거기에서도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역시 기억의 문제이다. 인식 불능증 환자를 접한 경우에는 인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나온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 나오는 P 선생의 경우에는 극적인 시각인식 불능증이고 M부인과 대통령의 연설에 나오는 에밀리의 경우에는 청각인식 불능증 및 음악인식 불능증이다. 지능이 뒤떨어진 사람들의 두서없는 행동과 인식 불능증, 그리고 이마엽성 행위 상실증 환자의 경우에는 행위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마엽 행위 상실증은 특히 심한 사례이며 환자는 운동, 멜로디, 즉 보행 리듬도 잃는 것이다. 깨어나면서도 썼듯이 이것은 파킨슨병 환자에게도 일어난다. C 부인과 M 부인이 회상으로 인해 즉 선율과 정경과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일정의 기억 항진, 인식 항진으로 인해 고통받은 것과는 달리 기억 상실증과 인식 불능증 환자는 내적인 선율과 정경을 잃었다 혹은 잃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내적인 선율과 내적인 정경이 있다. 다시 말해서 기억과 마음에 프루스트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이 이 두 가지 예에서 분명해진다. 그러한 환자의 대뇌 피질 가운데 한 부분을 자극하면 순식간에 프루스트적인 기억의 환기가 일어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뇌 속의 어떤 기관이 이것에 관여하고 있을까? 뇌의 정보 처리와 재생에 대한 현재의 사고방식은 모두 기본적으로 산정적이라 할 수 있다. 데이비드 마의 환각
시각 제시에 대한 산정적 연구 참조. 그 때문에 뇌 기능의 해명에는 스키마타, 프로그램, 알고리즘과 같은 관념과 용어가 쓰인다. 하지만 스키마타,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 따위와 같은 용어만으로 그토록 풍부한 환각, 우리 인간의 경험이 지닌 시각적, 극적, 음악적인 면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 경험이라는 것을 성립시키고 있는 내면적인 성질까지도 설명할 수 있을까? 답은 명백하고 단호하게 없다이다. 설령 마와 번스타인 두 사람이 제시한 고도의 복잡한 해석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들이 그 분야의 위대한 개척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산정적인 것을 아무리 쌓아 올리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도상적인 표현이 될 수 없다. 도상적인 표현이야말로 인생을 짜나가는 실이자 재료이다. 따라서 우리가 환자에게서 배우는 것과 생리학자가 말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 여기에 다리를 놓을 방법이 없을까? 설령 그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아무래도 그럴 것 같지만 사이버네틱스의 개념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내면적인 것, 다시 말해서 프루스트적인 회상을 이해하는 데 사이버네틱스의 개념보다 적절한 개념은 없을까? 셔링턴식의 기계론적인 생리학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프루스트적인 생리학은 없을까? 셔링턴 자신도 인간의 성질 1940년에서 이 점에 대해 얼핏 언급했다. 정신을 가리켜 신기한 직물기에 비유한 것이 그것이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항상 의미가 있는 패턴을 짜나가는 직물기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패턴은 완전히 형식적인 혹은 산정적인 프로그램과 패턴을 능가한다. 또한 그것은 모든 회상과 기억, 인식, 행동이 본래 품고 있는 개인적 특질을 허용한다. 그러면 그러한 패턴은 어떤 형태와 구성을 취하는가? 그 답은 즉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분명하게 주어진다. 즉, 개인적인 패턴이란 감히 알아건대 각본이나 악보와 같은 것이다. 반면에 추상적인 패턴, 컴퓨터적인 패턴은 스키마타와 프로그램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따라서 뇌의 각본과 악본은 뇌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스터 퍼레이드의 악보는 M 부인의 뇌에 사라지지 않고 확고하게 새겨져 있었다. 처음에 듣고 느꼈던 그대로의 악보가 말하자면 그녀 자신의 악보로서 새겨졌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C 부인의 경우에는 뇌의 연극적인 영역에 어린 시절 극적인 장면의 시나리오가 확고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얼핏 잊혀진 듯이 보였지만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펜필드의 병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생각할 수 있다. 대뇌피질의 발작으로 일으키는 부위, 즉 회상을 일으키는 진원에 대항하는 미소한 부분을 제거하면 되풀이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회상과 기억항진 상태를 정지시키고 망각과 기억상실 상태로 뒤바꿀 수 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사실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신외과적 수술,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신경수술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러한 수술은 총절개술이나 옆절개술보다 훨씬 정밀하고 특수한 수술이 될 것이다. 총절제술이나 옆절개술은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개개의 경험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도상적으로 종합되지 않은 경험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도상적으로 종합되지 않은 행위 역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뇌에 새겨진 모든 사물에 대한 기록은 도상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뇌에 새겨진 기록의 최종적인 형태이다. 설령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 중 예비 단계에서 산정적이고 프로그램적인 형태를 취하더라도 말이다. 뇌에서 표현의 최종적인 형태는 예술이다. 혹은 이것을 예술의 용인이라고 바꿔 말해도 좋다. 즉,
인간의 경험과 행위는 장면과 선율이 되어 표현되는 것이다. 그 증거로는 기억상실증, 인식불능증, 행위상실증처럼 뇌에서의 표현이 파괴되는 경우 그것을 재구성하기 위해 이중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 이야기이지만 이중의 접근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파괴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 방면에서는 구소련의 신경 심리학이 대단히 깊이 있는 발전을 보였다. 다른 한 가지는 내적인 멜로디와 장면에 대해서 직접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깨어남,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었다 등에서도 썼지만 이 책에서는 특히 시인 리베카와 제4부의 머릿말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뇌에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이해하고 도우려면 이러한 두 가지 중 어느 쪽의 접근 방법을 취해도 좋다. 혹은 양쪽의 접근 방법을 결합해서 실시해도 좋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적 요법과 예술적 요법 가운데 어느 쪽을 취해도 좋지만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100년 전에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다. 잭슨은 1880년에 회상에 대해 쓴 최초의 논문에서 이와 거의 비슷한 말을 했다. 코르사코프는 기억상실증에 대해 1887년에 쓴 논문에서 프로이트와 안토는 인식불능증에 대해 1890년대에 쓴 논문에서 이 점을 시사했다. 그들의 날카로운 통찰은 체계적인 생리학의 대두에 가려질 절반가량 잊혀졌다. 대두에 가려 절반가량 잊혀졌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다시 떠올려 사용해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대의 새롭고 멋진 실존적인 과학, 실존적인 요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과 체계적인 생리학을 결합함으로써 병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억누를 수 없는 향수. 간질과 편두통에 따른 발작 시에는 회상이 이따금씩 일어나지만 엘도파의 투여로 각성된 뇌염 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는 회상이 종종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엘도파를 신기한 마음의 타임머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특히 한 환자의 병례가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 대한 논문을 투고한 적도 있다. 그것은 1970년 6월에 렌시지에 실렸으며 지금부터 그 논문을 옮겨 싣고자 한다. 논문에서 나는 회상을 엄밀하게 잭슨식의 의미로 파악했다. 다시 말해서 회상이란 아득한 과거 세계의 기억이 발작적으로 솟구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깨어나면서 이 환자 로즈 알에 대해서 썼을 때는 회상보다는 휴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녀의 시간은 1926년에서 멈추고 말았는가 라고 썼다. 해롤드 핀터도 일종의 알래스카에서 데보라를 그렇게 묘사했다. 뇌염 후유증 환자에게 엘도파를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 가운데 하나는 병 초기 단계에 나타났다가 그 후 사라진 증상과 행동 패턴이 부활된다는 점이다. 호흡곤란, 안구운동 발작, 반복적인 운동 과다증과 틱이 재발 혹은 악화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다. 이 밖에도 잠복 상태에 있던 많은 원시적인 증상, 예를 들면 간대성 근경련증, 대식증, 다음증, 남성 성욕 항진병, 중추 성통증, 강제 정동 등이 재발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좀 더 고등한 기능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정서적인 정신상태, 사고체계, 꿈, 기억 등이 부활 혹은 회복된다는 점도 인정되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뇌염 후유증에 의한 무감정 상태와 무운동증과 같은 망상 상태 속에서 억압 혹은 저해되어 잊혀지고 있었던 것이다. 엘도파의 투여를 통해 강제 회상이 나타난 놀라운 예로 다음과 같은 63세 노부인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녀는 18세 때 뇌염 후에 일어나는 진행성 파킨슨병에 걸려 안구 운동 발작이 동반된 거의 지속적인 의식불명 상태에서
24년간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L도파를 투여하자 처음에는 파킨슨 증상과 의식불명 상태도 극적으로 해소되고 거의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만 이윽고 원시적 충동의 항진에 의한 수의운동의 흥분이 일어났다. 이것은 다른 몇몇의 환자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점이었다. 이 기간 동안 환자는 젊은 시절에 대해 향수를 느끼고 그때의 자기 자신으로 기꺼이 돌아가려고 했으며 과거의 성적인 기억을 억제하지 못하고 떠올렸다. 그녀는 녹음기를 구해달라고 하더니 며칠간 음탕한 노래, 저질스러운 농담, 우스꽝스러운 노래 따위를 수도 없이 녹음했다. 그것들은 모두 192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유행했던 것이며 사교계의 가십 또는 음란 만화에 등장하거나 나이트클럽, 뮤지컬 등에서 불리던 것이었다. 녹음기에서는 옛날에 왈가닥 소녀들이 쓰던 시대에 뒤떨어진 말씨나 억양으로 당시의 사건들이 되풀이되어 흘러나왔다. 가장 놀란 사람은 환자 자신이었다.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까닭을 알 수가 없어요. 까닭을 알 수 없어요. 지난 40년 동안 그런 것을 듣거나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직까지 내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정말 뜻밖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한시도 쉬지 않고 마음속에 떠돌고 있어요. 그녀는 흥분 상태가 계속 심해졌기 때문에 L도파의 양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L도파의 양을 줄여도 그녀는 쉬지 않고 짓거렸다. 하지만 곧 젊었을 때의 기억을 송두리째 잊었고 녹음해 두었던 노래 역시 한 구절도 떠올리지 못했다. 강제 회상은 편두통과 간질이 발작했을 때 그리고 최면 상태에 빠졌을 때 나아가 정신병에 걸렸을 경우 등에 일어난다. 대개는 전에도 언젠가 보았던 장면이라는 느낌이 들며 잭슨식으로 말하면 의식의 중복이 일어난다. 그것은 특별한 말, 장면, 특히 냄새 등과 같이 강렬한 기억 항진성 자극을 받으면 그다지 극적이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발작성 공동편시 상태에서도 갑자기 기억이 용솟음치듯 솟구친다고 하며 주트는 그것을 가리켜 환자의 마음에 수천 가지의 기억이 갑자기 밀려온 상태라고 표현했다. 펜필드와 페로트는 대뇌피질의 간질을 일으키는 부위를 자극해서 정해진 형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발작이란 설령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든 인공적으로 유발된 것이든 화석화된 기억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환자는 보통 사람과 똑같이 휴면 상태에 있는 무수한 기억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특별한 조건 하에서 특히 흥분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그 일부가 활성화되는 일이 있다. 그러한 기억의 흔적은 신경계에 사라지기 어렵게 각인되어 있으며 휴면 상태인 채로 계속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 마음 깊숙이 간직된 과거의 사건들이 대뇌 피질 하부에 새겨져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눈을 뜨지 않는 까닭은 흥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거나 어떤 억제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흥분 상태와 탈억제는 효과면에서 같으며 서로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자의 기억이 병 중에는 억제되어 있다가 L도파의 투여로 해방된다고 간단하게 단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L도파, 중추 탐침, 대뇌피질에 대한 자극, 옮기니, 편두통, 간질, 위기적 상태 등으로 인해 환기된 강제 회상은 흥분 상태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기억이 해방되는 것이면 변함이 없으며 과거를 재체험 혹은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